평생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병원 침대 위에서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진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단순한 수술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AP그룹 대표실에서 이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줄여가며 추적해온 자료들이 한 화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오래된 산부인과 장부 사진, 그리고 고성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 내역까지. 이지혁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은호와 우진이 친남매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는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거짓말과 사기의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계속 부딪혔어요. 한쪽에서는 이걸 당장 은호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말하면 은호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옆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비서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여자 고성의 이사장 말입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피냄새가 안 섞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웃어넘겼을 말이었지만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냥 미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무당 집안에서 자라나 사람의 눈빛과 말투, 분위기만으로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게 관계를 짚어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은호 실장님이랑 그 여자 완전히 남이에요. 핏줄 기운이 하나도 같이 안 느껴집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그 여자가 뭔가를 더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빼앗은 인생들. 그 냄새가 너무 강해요. 이 말은 이지혁의 속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꺼내서 누구를 먼저 지켜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래된 달동네의 작은 집에서 정순이와 아들 강호는 다른 종류의 절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로 계약 해지 및 명도 통보라고 찍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몇 년 동안 야금야금 갚아온 대출이 어느 순간 투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서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고성이가 소개해준 투자였습니다. 요즘 금리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유라 엄마께서도, 그리고 우진이 아빠도 이런 쪽으로 많이 굴린다는 말을 슬쩍 흘리던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죠. 순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호가 도시락집만 하다가 몸 상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맡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을 즈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계좌는 비워지고 남은 건 불법 투자 사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집까지 뺏기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냐? 순이의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것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강호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쉽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호가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일단 누나 수술부터 생각하자. 집은 제가 밤에라도 알바 더 구해볼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배신감이 서서히 독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은호의 엄마라고 불리던 고성이었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 우진은 병실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에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겨 시간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의 마음은 살고 싶다와 이대로 끝내고 싶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키워져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AP그룹을 이을 아들. 사람들은 늘 이런 말만 했지만 정작 그 안에 우진이라는 사람은 빠져 있었어요. 그저 가치 있는 자산처럼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고성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리스크는 생각보다 큽니다. 공여자인 따님 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무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회사도 집안도 우진이에게 달려있는데요. 따님 건강은요?
그 애는 원래 좀 튼튼해요. 그리고 대신 좋은 보상 해줄 겁니다. 상속에서 조금 더 챙겨주면 되죠. 이 짧은 대화는 우진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우진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된 적 없는 이름만 듣던 그 딸을 향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성희의 진짜 속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진의 머릿속에는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한번 큰 사고를 냈을 때 고성희가 했던 말이었죠. 넌 절대 쓰러지면 안 돼. 너 하나에 다 걸려있는데 어떻게 버텨. 그때는 그 말을 엄마의 부담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 상품을 대하는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수술 동의서 대신 지은호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은호야, 절대로 내 간을 나한테 주지 마. 누나까지 망가지면 이 집은 진짜 끝이야. 우진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편지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야 한다. 누나까지 이 집의 먹이로 삼이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죠. 이렇게 쓴 편지가 제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요. 바로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둔 병실에서 고성희는 유난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지? 이 수술만 잘 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이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이상하게도 순이와 강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선택이 맞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지만 우진이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 질문은 금세 밀려나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미소도 없이 굳게 담은 입과 굽히지 않은 눈빛만을 가지고요. 수술 전에 꼭 보여줄 게 있습니다. 이지혁은 갈색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리고 눈에 익숙한 주소가 적힌 출생신고서, 사본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지은호가 어린 시절 살던 달동네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친자 불일치 0.0%, 유괴 의심, 출생신고 지연.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의 증언 쌍둥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아와 남아. 그런데 여아는 사라졌고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록되었어요.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기억이 뒤섞이며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난. 대답 대신 병실 한쪽에서 서류를 움켜쥔 고성희의 알 수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건 다 옛날 이야기야. 하지만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일 때문에 집을 잃을 위기에 있고 누군가는 자기 간을 잘라주러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이때부터는 숨겨진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내 애들이야. 내가 키웠어. 마음으로 키운 게 무슨 죄야. 하지만 이지혁이 꺼내든 녹취 파일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 AP그룹 전 회장과 고성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애가 둘이라고요? 그럼 남자애만 데려오시죠. 여자애는 글쎄요, 후계 구도에 방해되진 않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알아서 처리할게요. 중요한 건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불륜, 은밀한 관계, 그리고 아이들을 조건에 맞는 상품처럼 고르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조건 안 맞는 애였던 거야?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유 없이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늘 조용히 해라는 말만 듣던 생일날, 여자는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이라며 무시당했던 말들이 모두 한 장면으로 엮여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 바로 이때 수술실 복도 한쪽에 서 있던 순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에는 미지정이라고 떠 있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지금 다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였고 누나가 누구였는지요. 이 짧은 통화는 순이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이었죠. 그날 밤 순이와 강호 그리고 우진은 병원 구석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는 자리였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거기서 버려진 아이였습니까?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그때 아무것도 지킬 힘이 없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과 빚 아픈 남편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쌍둥이 출산. 그 와중에 좋은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던 날의 기억까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부잣집이라고 하니까 애들한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평생을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고백은 우진의 가슴을 깊게 찔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쥐고 있던 버려진 아이라는 감옥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누나가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하겠죠? 우진의 이 말에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은호는 그럴 애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틴 건지 그 마음부터 볼 거다. 이 와중에도 고성이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만 나쁜 거야? 다들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한 거잖아.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어. 고성이의 말에는 파혼과 이혼, 출세를 위한 불륜과 이중 생활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어떻게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서로 시작해 회장의 은밀한 상대가 되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위장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며 집안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유리한 카드이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패로 다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백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 혼자만 탓하지는 말하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은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발, 비난, 여론의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지은호의 몫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 지은호는 간이식 수술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진 오빠는 이 모든 걸 알고도 나한테 살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지은호의 마음은 배신감과 연민,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혼란스러웠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몇 시간을 지나는 동안 지은호는 여러 번 수술 동의서 위에 펜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또 한 번 이용당하는 거면 어쩌지?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오빠를 살리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 길이 될 수도 있잖아. 이 복잡한 마음의 줄다리기 끝에서 지은호는 조용히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죄책감 때문도 아니다. 그저 가족을 살리기 위한 내 선택.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중대한 질병을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수술대에 오른 것이니까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순이와 강호, 우진을 생각하며 초조해하는 이지혁, 그리고 멀찍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떨고 있는 차철민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문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안도의 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의사의 눈빛 어딘가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은호는 옆 침대에 누운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빠, 은호야. 두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감정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의 집 애들 아니야. 지은호의 이 말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과 안도, 후회와 감사가 동시에 섞여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이와 강호가 들어와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누구의 돈도 자리도 후계 구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배워가는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병원 복도 끝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검찰 조사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내가 입 열면 이 집안만 무너지는 거 아니다. AP그룹, 그리고 이 지역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간이식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 복도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우진과 은호는 회복실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순이와 강호는 그 곁을 지키며 작은 농담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오후 검찰청에 한 통의 문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인은 고성희, 내용은 AP그룹과 관련된 불법 비자금 유괴, 아동 유기, 불법 입양, 투자 사기, 그리고 위장 결혼과 이혼까지 얽힌 긴 고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 혼자만 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고성희의 마지막 몸부림이 담겨 있었죠. 검찰은 이 문건을 보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회장 집안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해온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이 지역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며칠 뒤 AP그룹 비공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는 내부 점검 회의라는 말만 나갔지만 실제 회의실 안공기는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검찰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한쪽에 앉아있던 이사진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자금, 불법 펀드, 해외 계좌 전부 다요. 특히 고성의 이사장이 관리하던 부분을 자세히 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 시선을 슬쩍 이 지역에게 돌렸습니다. 이 지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SV팀은 회사의 여러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때때로 눈 감고 지나가야 하는 숫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 이상철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 위기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AP그룹과 전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고서 하나만 정리해주면 너희 아버지 회사는 내가 살려줄게. 어차피 숫자는 윗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한 문장 때문에 이 지역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라는 것에서 한 번 발을 떼고 말았습니다. 몇 개의 숫자를 옮기고 몇 줄의 리스크 글자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불법 비자금과 유괴 입양 사건을 덮는 보고서의 일부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명한 보고서 원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이사회 안이 술렁였습니다. 고 이사장이 그걸 복사해서 숨겨두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문건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이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걸요. 저는 제 잘못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땠든 제가 숫자를 바꾼 것도 맞고
그 결과 누군가의 인생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졌다면 그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숨기지 않겠다고요. 이 사회는 결국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관련 문서와 계좌 내역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지혁에게도 불리한 내용이 잔뜩 들어 있었죠.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대표실에 남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는 오래전에 아버지 이상철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혁아, 인생에는 보고서 한 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때 사람을 살리려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속이려 했는지 나중에 꼭 돌아보게 되더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편지는 가슴 깊에 박혔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겠지. 이지혁은 조용히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이제 겨우 거짓 가족놀이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을 찾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고성희와 AP그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은호가 퇴원을 준비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병실 의자에 앉아 은호의 짐을 정리하며 일부러 밝은 말만 골라 했습니다.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던 국 해줄게. 병원 밥만 먹어서 입이 심심했을 거 아냐. 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엄마 국은 조금 먹을래. 순이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아프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집 문제였습니다. 진명도 통보를 받은 지 이미 몇 주까지나 있었고 은호가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은행과 집주인, 법무사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애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집 타령을 어떻게 하냐? 그게 순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언제 가요? 강호의 말이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호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지만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 저번에 집 앞에 붙어있던 종이 내가 봤어. 집 비워달라는 거잖아. 엄마, 이지혁 대표님이 걱정해 주셨잖아. 변호사도 알아봐준다고 하고. 강호야. 순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지만 은호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한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은호의 질문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크게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거든요. 엄마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수술 끝나고 말하려고 했어.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우리 어디든 같이 가자고. 집까지 잃게 만든 게 나 때문 같아서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미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이지혁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문제, 은호 내 잘못 아니야. 애초의 시작은 누군가가 욕심부린 잘못된 투자와 사기였고 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제였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순이와 강호, 은호에게는 너무 낯선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대표님, 우리 집 어떻게 되었나요? 강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말없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각오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그런 투자로 끌어들인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도 얽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집은 당장 비워달라는 요구는 막아놨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순이 아주머니가 피해자인데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지요. 대신 이지혁은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집 문제, 투자 사기 문제, 그리고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눈 감았던 일들까지. 검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최소한 순이 아주머니랑 은호, 강호한테는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막을 겁니다. 대표님이 왜요? 그건 그쪽 집안 잘못인데.
은호의 말에는 놀람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이 일에 깊이 뛰어들수록 그에게 돌아갈 위험도 커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서명했던 보고서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커졌으니까요. 이지혁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AP 전 회장이 손을 내밀었지. 대신 몇 가지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하더라. 그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바꾼 숫자 안에 너희 가족이 당한 일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고마움, 허탈함과 안도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쏟아낼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만약 이 일 때문에 대표님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일은 이미 예전에 했다. 이제는 정리할 일만 남았다. 그 말 속에는 깨끗이 정산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기나 하나?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순히 길을 터주지 않죠. 마침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받던 고성희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이 집안만 무너지는 줄 알지? 아니야. 그 밖에 있는 그 대표도 같이 무너질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지혁 대표 말입니까? 그래. 그 사람 숫자 깨끗하게만 바꾸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 손을 잡은 적도 있으니까. 그 사람 아버지 회사 누가 살려줬는지 찾아보면 나올 거야. 고성희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진짜 원하는 건 나 같은 사람 하나 잡아넣는 게 아니야. 피냄새 나는 큰 고기들. 그 사람들 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녀는 동정심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나도 살 길이 필요하지 않겠어? 조건을 걸어야지. 나 혼자 다 안고 가는 대신 형량 줄여달라고 말이야.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당신도 다 내놔야 합니다. 숨긴 계좌, 숨긴 녹취, 숨긴 서류까지. 이미 준비해놨어.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끼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이 모든 꼬리를 잡게 만든 약점이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아끼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뜰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간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 반응을 막으려면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최소 몇 년은 상당히 비싼 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지금 회사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더군요. 후계 구도가 흔들리고 이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당신이 어떤 위치로 정리될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진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역시 나는 끝까지 조건으로만 남는구나. 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이 집안은 나를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겠지.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았다. 누나 간을 받았고 누나는 아직 웃고 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우진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병실에서 혼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AP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자신을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서류의 사인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증언할 때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에 우진의 자발적인 진술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AP그룹 후계자로 키워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숨겨져 온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AP 이사회에 전달되었고 곧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유괴 입양 의혹 휘말린 재벌가 아들 검찰에 잦은 출석 예고.
이 제목의 기사들은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그 기사를 본 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혼자 나가서 맞겠다는 거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겠냐? 그 집안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잖니. 그럼 우리라도 같이 서야죠.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가 살았잖아요. 이제는 오빠 옆에서 같이 맞아야죠. 엄마도 같이 가요. 강호도. 우리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아요. 그 말에 순이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 안 간다. 예전처럼 도장 하나 잘못 찍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 가족은 다시 한번 큰 파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게도 검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출석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비자금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승인 과정 확인, 출생의 비밀 관련 은폐 의혹 참고인, 신분 조사. 처음에는 참고인이지만 언제든 피해자로 바뀔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그 종이를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그리고 지은호. 아버지, 이번엔 제가 제 발로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 당일 아침, 검찰청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 대표님, 이번 의혹 인정하십니까? 고성애 씨가 제출한 녹취, 사실입니까? 지은호 씨와의 관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이 지역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한 문장으로만 답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강호, 우진, 그리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은호가 각자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나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강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떠냐? 아픈 채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은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나가는 거야. 그게 다르지. 순이는 조용히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한 거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진실과 마주하러 걸어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떨리고 무서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길, 그들을 향해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던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만요. 은호와 순이, 강호, 우진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나는 AP 전 회장 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검찰에 가셔서 진술을 하시면 이 싸움 오래 갑니다. 몸도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는 얇게 웃으며 한 장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이건 전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의입니다. 생활비, 치료비, 집 문제 해결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오래된 일까지 끌어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 순간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좋은 집에 보내주겠다며 도장을 요구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천천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도장을 요구하더니 지금도 도장을 요구하네요. 남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건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세상사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세상사는 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죠.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그녀는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부터 우리가 살 방법이니까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 잘하십시오. 이 선택,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평생 후회할 선택은 다 해봤어요. 대답은 순이가 했습니다. 이제는 후회 안 할 선택을 한 번쯤 해보려고요. 이 말을 끝으로 네 사람은 등을 돌리고 주차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설득은 실패했습니다. 네, 검찰로 바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 전화 너머에서 어떤 대답이 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또 하나의 큰 결심이 어딘가에서 내려지고 있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 조사실 안에서는 이지혁이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털어놓고 있고, 복도 어딘가에서는 고성이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막 떠난 이들 가족은 자신들도 모르는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에서 누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드디어 고성이가 감추고 있던 마지막 이름이 드러나고 이지혁의 과거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오는지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